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6살 여자이고 한마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에 사연을 쓰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괜히 제 이야기를 했다가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니 생각이 많았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제 속 얘기를 누구한테도 맘 터놓고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들어주시는 분들도 딸이나 주변 친구가 하는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외로워서 결혼을 한 편이에요. 결혼을 하면 내 편이 생기고 내 가족이 생기니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결혼을 하니 제 인생이 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 시어머니는 제가 부모님 두 분 모두 안 계시다는 이유로 저를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았거든요. 남편도 결혼 초에는 제게 참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몇 년 같이 살다 보니 그런 버팀목도 결국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왜 남의 편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5살 많은 남편은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 이후로 간간히 연락을 하며 지낸 사이였는데 서로 사는 곳이 다르다 보니 연인 사이론 발전을 못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제가 살던 곳에 오게 되면서 남편과 다시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좀 남편의 본 모습을 알게 되어 호감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우리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날, 그날 기억해요? 사실 그날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지 10년 되던 날이었는데 집에만 있으면 우울할 것 같아서 어디라도 떠나자 해서 떠났는데 그쪽을 만나게 된 거예요. 라고 하니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저라도 옆에 있어줘서 좀 든든했어요. 신혜 씨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뤄야겠다. 그럼 나 같은 남자는 어때요? 라고 내뱉은 남편의 농담 같은 말이 현실이 되었고 남편은 서울로 올라가 매일같이 제게 연락을 하며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했었어요. 초반엔 동정인가 싶었는데 진심이 계속되니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만날 때마다 결혼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빨리 결혼해서 가정 이루자. 난 당신 외로움 덜어주고 싶거든. 성급하다 생각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줘. 아이들하고 당신하고 나 예쁘게 잘 살자. 라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살던 제 인생에 남편을 만난 건 큰 행운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큰 행운을 얻기 위해선 견뎌야 할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랑 고통 하나가 저의 결혼 생활의 힘든 총량의 절반을 차지하곤 했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제게 넌 혼자 커서 모르나 본데 라는 이 말을 제 이름처럼 자주 쓰셨어요. 물론 제가 고아이긴 하지만 엄마를 대신해 항상 이모와 할머니가 저의 엄마 역할을 해주셨기에 혼자란 생각은 크게 없이 자랐어요. 늘 제 곁에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해주셨기에 고아라는 생각은 많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딱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빈몸으로 시집을 온 것도 아니었는데 혈혈단신인 저를 항상 더 내모는 듯한 행동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마음이 착해서 불쌍한 거랑 좋은 거랑 구분도 못하고 결혼까지 한 게 가여워서 참는다. 넌 우리 아들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고맙다고 절을 해야 돼. 나 같으면 고아인 여자는 쳐다도 안 보지. 게다가 속도 없이 애는 왜 이렇게 빨리 가져서 사람 복장을 터지게 해. 꼭 없이 사는 것들이 주렁주렁 애만 잘나더니 네가 딱 그 꼴 같다. 라고 하시는데 수저 하나 들고 온 사람 마냥 왜 항상 시어머니 앞에선 벙어리가 되는지 작아지는 제 자신이 보였어요. 처음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예의 차린다고 대꾸도 한번 못하고 참았었는데 이런 게 길들여지니 날이 갈수록 더 대꾸를 못하고 번번이 상처만 받았어요. 어느 순간 기가 죽어 작아져 있는 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임신을 하고 제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이제 애 태어나면 돈이 배로 될 텐데 어떻게든 네 남편 고생 줄여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임신했다고 가만히 있지만 말고 움직여서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와라.
다 돈인데 돈!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눌 때면 과연 내 부모님이 살아계셨어도 이렇게 말을 했었을까? 아무도 곁에 없다는 것 때문에 더 과하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 괜히 더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배에 조그만 아이가 살아서 꿈틀대는데 아이가 제 눈물에 같이 슬퍼할까 싶어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흐르는데 애써 괜찮아 괜찮아 엄마 하나도 안 슬퍼 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웠어요. 뭐라도 하라고 보채던 시어머니는 결국 본인이 갖고 있던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과외 자리를 잡아왔더라고요. 시어머님 평생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조그마한 상가 건물을 하나 갖고 계셨는데 이 상가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걸로 더 콧대가 하늘을 찔렀어요. 이게 뭐라고 이 상가가 저를 더 꺾어버리는 듯한 독이기도 했어요. 임신해서 쉬고 있는 제 모습이 시어머니로선 눈뜨고 보기 힘든 모습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연락이 와. 너 국문과 나왔다고 했지? 그럼 애들 논술 정도는 할 거 아냐? 중학생 정도면 너 할 수 있지? 문제집 한 권이면 할 수 있잖냐? 라고 하시길래 저도 처음엔 보탬이 되고자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 말에 꼬투리를 잡으시며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악착같이 다 하겠다고 해야지. 뭐든 가리면 안 돼. 요즘 애 키우는 게 보통 돈 드는 일이 아닌데 넌 어쩌면 천하태평이니? 네가 혼자 컸다고 애도 그럴 줄 알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해도 시어머님 본인 맘대로 생각을 하시며 아이고 답답해. 너 보고 앉아있으면 괜히 우울해진다. 아무튼 달에 30만 원짜리 과외니까 넙죽해. 나같이 며느리 생각해서 돈 벌라고 과외까지 잡아주는 세련된 시애미가 어딨냐? 라며 내 건물도 한 달 세가 100인데 넌 그 돈도 못 낼 거 아니냐며 내가 특별히 장소 하나 마련해 줄 테니 거기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통화를 끝내자마자 배에서 진통이 오는데 아픈 배를 움켜쥐고 근처 서점에 가 과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학원 강사로 일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정보는 얻을 수 있었죠. 속도 모르는 남편은 엄마가 당신 우울해질까봐 밖에 활동하라고 그랬나 보다. 그냥 무리하지 말고 살살 산책 가듯이 해.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어. 며느리 돈 벌게 해준다고 상가 자리까지 하나 마련해주고 다 능력 있는 시어머니 덕에 과외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해. 라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도 남편에게 서운해 속에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말이야. 나한테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것 같아. 임신 중인데 꼭 그렇게 말을 하셔야 되나 싶기도 하고. 라고 하니 그건 우리 엄마 말투가 워낙 똑 부러져서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설마 그렇게 들려도 다 자기 생각해서 그런 건데 오해하지 말아라. 라며 끝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결혼 초엔 무조건 제 편에 서던 남편도 이제는 무조건 제 오해라며 본인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데 뭐 어쩔 수 있겠나 라는 생각에 혼자 삭히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싶어 나중에는 남편에게 털어놓는 것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와 약속한 시간에 시어머니 건물로 갔는데 갑자기 저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내려가시더니 그 옆에 있는 전기관리실 같은 곳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어머님 저 과외해야 되는데 왜 이런 전기실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세요? 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허공에 대고 헛웃음을 치며 내가 저번에 말하지 않았냐? 내 건물은 새가 100이라고. 너 그거 낼 돈 있냐? 이렇게라도 자리 깔아준 게 어디라고 자리 타령을 하고 있어. 얼른 들어가서 수업 준비나 해. 라며 제 등을 막 미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어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아무리 돈 벌어오라고 해도 저 임산부예요. 어머님 손주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 저보고 이 골방 전기관리실에서 돈을 벌라고요? 어머님, 전 여기서 과외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 어느 누가 여기서 과외를 받는다고 오겠어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절 보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이 더운 날 밖에 나가 펄펄 끓는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는 사람은 안 보이냐?
아니 시원한 지하관리실 자리 내줬으면 돈 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해야지.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라며 저를 그 안으로 대번 밀치더니 들어가라면 들어가서 할 것이지 말이 많아 라고 하더니 글쎄 철커덩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잠궈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너 안 되겠다. 코아 주제에 여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왔나 보지? 고생이란 걸 안 해봤으니 고생이 뭔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라며 정신교육 좀 받고 나오라는데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만 남겨두고 지하주차장을 떠나셨어요. 그때 저는 갇혀버렸다는 생각에 공항까지 오며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했고 한순간도 그곳에 있기가 힘들었고 누구라도 들으라며 막 소리를 질렀어요. 게다가 더 문제는 그곳이 지하라 전화도 잘 터지지 않았다는 거였죠. 누군가가 밖에 있으면 저를 좀 꺼내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몇몇 사람들은 제 소리를 들었음에도 본인들도 무서웠는지 그냥 가버렸고 한 1시간이 지나서야 어떤 아주머니로부터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목까지 다 쉬고 얼굴과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울부짖으며 밖으로 나와 시어머니를 찾았는데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제 전화까지 피하시며 받지도 않으셨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도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을 거라 생각해 저는 당장 찾아갈 사람이 저희 할머니밖에 없었고 신혼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시는 할머니에게 갔어요. 할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는데 제 등을 말없이 쓸어주는 할머니 손길에 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는 무슨 일 있냐며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차마 제가 방금 겪었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 신혜 너도 네 엄마를 닮아서 참는 걸 잘하는데 이럴 땐 참지 말고 다 쏟아버려야 해요. 그런 게 쌓이면 병이 되고 독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할미한테는 이야기를 해. 보면은 넌 어렸을 때부터 조그만 게 주사 맞을 때도 안 울고 어디 다쳐도 꾹꾹 참았는데 그걸 커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할미 속이 문드러져 라고 하는데 할머니 말대로 참는 데는 이골이 난 저는 도저히 할머니에게 제가 당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할머니가 주시는 밥만 먹고 앉아서 아무 이야기나 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드디어 시모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대체 거길 어떻게 빠져나왔어? 과외 약속까지 잡아놓은 내가 뭐가 되냐고. 애들 안 가르쳐?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애들 가르쳐야죠. 가르쳐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돈 벌어야죠. 과외 시간 다시 잡아주시고 내일 거길로 다시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땐 정말 악에 바쳐서 저도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할 심상이었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래, 돈 벌어야지 돈. 우리 아들 혼자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임신한 거 가지고 유세 부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나는 말이야, 나 때는 네 남편 가졌을 때도 시장에 나가서 양말 팔고 스타킹 팔았던 사람이다. 그러니 내 앞으로 상가도 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살았으니 이 정도 상가는 갖는 거지. 내 나이 때 60대 여자들 봐라.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들이 다반사고 매일 TV나 트로트 보면서 아줌마들하고 모여서 히히덕 떠드는 게 얼마나 한심하냐. 너 같은 애들이 늙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도 나처럼 늙고 싶으면 임신이고 뭐고 돈 벌어 돈 이라고 하며 본인 늙으면 이 상가 건물이 다 니들 거 되는데 절대로 그냥 줄 수 없다며 본인이 눈 뜨고 살아있는 날까지 돈 벌라고 저를 괴롭힌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이깟 것 안 받고 말지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시어머니와 만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날 제게 했던 지하실에 가두는 짓은 일부러 꾸며낸 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게 과외받는 애들 2명을 데리고 와선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과외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큰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으니 여기서 하면 될 것 같다고 인심 쓰듯 그곳을 내어주는데 그걸 보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한테 당한 걸 똑같이 하려다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중학생 아이 2명 과외를 하게 되었는데 겨우 달에 100 정도의 돈을 버니 이마저도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저를 불러
너 과외 받는 월급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채테크의 여왕 아니냐? 니들이 돈 모으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다가 불려주는 게 낫지. 라고 하는데 남편이 그래 엄마 말대로 당신도 그렇게 해. 난 이미 엄마한테 월급 다 보내고 있어. 라는데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늘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던 남편의 월급이 이미 시어머니 손안에서 나온 것이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니 힘이 탁 풀린 듯 허탈했어요. 여태껏 나는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와 살았던 거고 연애 전에 알았던 남편도 보통의 마마보이가 아닌 사람이었다는 걸 결혼 1, 2년 만에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임신까지 한 상태로 말이죠. 1, 2년은 어떻게 살아보겠지만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싶던 중 할머니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잠시 집에 오란 이야기였는데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예감이 좋지 않더라고요. 역시나 할머니는 시내야 할미가 요양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암재발이 다시 됐다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네 생각하면 발길이 안 떨어져. 그래서 말인데 이 할미가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해서 너한테 먼저 주려고 한다. 이거 가지고 편하게 살아. 너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라며 제게 생각지도 못한 부동산 계약서 종이를 건네시는데 이게 다 뭐냐고 하니 너 태어나기도 전에 네 엄마랑 아빠가 젊었을 때 사놓은 집들인데 옛날에는 집값이 별로 안 됐는데 지금은 돈이 될 거야 라며 제게 부동산 계약서를 넘겨주셨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저희 부모님 앞으로 계약이 된 이 집들을 행여나 제가 흥청망청 써버릴까 꼭꼭 숨기고 있다가 이제서야 말을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가시면서도 제 앞가름을 다 마련해 두고 가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요양병원으로 떠나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집 명의를 다 바꿔주셨고 기죽지 말라는 말을 몇 번씩 해주셨어요. 저는 일부러 이 얘기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알려봤자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제 핸드폰으로 온 부동산 사장님 전화를 받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본인 엄마한테도 쪼르르 이 얘기를 다 했고 이 소리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제게 갖은 아양을 떨며 계약서 좀 보자. 어디야? 몇 평이야? 그런 건 우리 며느님보다 내가 더 빠삭하지. 다 나한테 맡겨. 라고 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 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시게 됐지만 이것만큼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니 시어머니는 멈칫하며 며느님, 아니 누가 뭐래? 그냥 계약서만 한번 보자니까. 얼만지를 알아야 나중에 계획이 서는 거야. 우리 며느님은 부동산의 부자도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나 본데 아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가족끼리 이런 건 다 공유하고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야. 라는 말에 어머님 이걸 왜 같이 나눠 가져요? 이거 제 거예요. 이 집에 시집 오면 월급도 재산도 다 어머님 거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발 본인 거 아니면 눈독 좀 들이지 마세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도 한계치가 다다랐는지 아니 저게 돈 생기더니 앞이 안 보이나? 야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라며 성질을 팍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 돈 생기니까 앞이 안 보이네요. 싫으니까 그만 나가세요. 라며 계약서에 미쳐있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잡고 흔드시는데 실랑이를 하다 몸이 무거운 제가 억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나자빠졌고 그대로 비명을 질러버렸어요. 그 이유는 아파서가 아니라 제 몸에서 나온 양수 때문에 나온 비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의 돈 탐욕 때문에 첫 아이를 유산하고 몸도 마음도 전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입원실로 돌아왔는데 남편 놈이 제게 본인 엄마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며 어떻게 우리 애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냐며 숨이 넘어갈 듯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번 다시 엄마랑 연락하는 일 없을 거고 영영 연을 끊고 살자고 하는데 제 손을 잡곤 미안하다며 제발 용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땐 당장은 남편도 보기 싫었기에 서로 시간을 좀 갖자고 했어요. 그리고 퇴원도 나 혼자서 하겠다고 오지 말라고 하니 남편이 본인 차를 두고 갈 테니 그 차를 타고 퇴원을 하라며 어디에 가 있을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머리라도 식히고 올 테니 갔다 와서 내 생각을 얘기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혼자 있으면서 할머니도 보고 오고 이모네 집도 갔다 오려고 했는데 남편은 매일같이 구구절절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제게 용서를 빌곤 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의 차 블랙박스에 무슨 경고음이 울려 뭐지? 싶어 열어보게 되었는데 저는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알곤 이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작정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말한 이것들은 바로 CM이랑 남편 놈이었는데 그 둘이 나눈 대화를 듣곤 왜 제게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CM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1, 제2 금융권에 돈을 빌려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사기였고 돈을 못 갚아 CM이 건물이 경매로 날아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까지 뺏어가며 빚을 갚았는데 그것마저 충당이 안 되었던 거죠. 근데 정말 적재적소에 제가 부모님한테 집을 받게 되었고 CM이는 이런 우연이 있냐며 그 집들을 넘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엎어지는 바람에 자기 아들을 시켜 어떻게든 저를 꼬셔서 이혼만은 막으려고 지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찾아온 절호의 찬스고 기회인데 조상님이 우릴 돕고 있는 거다. 엄마 건물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이렇게라도 걔 돈 뺏어서 살라고 하시는 거라고. 어차피 걔는 딸린 식구도 없고 고아인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네가 네 마누라를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그 집을 뺏어와야 돼.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되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했던 감정이 싹 사라지고 이 두 것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아주 촘촘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남편 놈과의 이혼소송 상담을 받았는데 정말 다행히 제 이름 앞으로 있는 재산은 물려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고 소송하면 승소에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CM이 상가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지 이혼 소송 내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경매로 나왔을 때 그걸 전부 다 매입하기 위해 은행과 부동산을 다니며 대출과 시세를 알아보았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 CM이 상가 건물이 경매로 나왔고 제가 고용한 변호사님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입찰과 몇 번의 유찰 끝에 CM이 상가 건물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 대리인으로 갔던 변호사님께서 그 소식을 알려주자마자 저는 남편놈과 CM이를 만나자고 하였어요. 그러니 그 둘은 제가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줄 알았나 봐요. CM이는 절 보자마자 잘 생각했다며 이혼하면 여자만 손해고 여자는 남자 없으면 무시당하고 산다고 다시 잘 살아보라고 하는데 전 그런 CM에게 낙찰된 서류를 얼굴에 집어 던지며 여자 혼자 살면 왜 무시당해? 나 당신 이름으로 있었던 그 상가 건물 내가 입찰했어. 맨날 나 같은 사람들이 한심하게 살다가 나이 먹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 한심한 사람이 당신이 됐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조상님들이 당신네들을 도운 게 아니라 나를 도왔더라고 라며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당연히 CM이와 남편놈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떨떠름한 얼굴로 그 서류들을 보더니 이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게 감히 네가 어떻게 내 걸 넘볼 수가 있냐고 하는데 저도 그런 CM이한테 당신은 그딴 소리 하기 전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잃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 새끼도 잃고 내 결혼 생활도 잃고 돌아가신 내 부모까지 당신이 건드렸잖아. 그러니까 나도 당신 거 그 정도는 가지고 와야 그나마 쌤쌤 아니겠어? 난 능력으로 당신 짓밟았지. 당신은 그 주둥아리로 사람 짓밟았으니 당신 참 못났다. 그치? 라며 아주 한껏 자존심을 뭉개놨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나마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남편놈은 그제서야 무릎을 꿇으며 그동안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놈을 쳐다도 보지 않고 시애미한테 그랬어요. 당신 돈 필요하면 나한테 와. 언제든지 지하주차장 청소할 자리 남겨둘게. 라고요. 그러니 돌아서서 나가는 제 등 뒤에서 갖은 욕을 해대는데 남편놈은 지 엄마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그 상가 건물을 무리해서 사서 평생토록 갚아야 하지만 저는 제 선택과 결정에 절대 후회하지 않고 되려 든든한 노후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요. 현재는 다니던 직장 다시 복직해서 잘 다니고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과 절 길러주신 할머니 덕분에 지금 제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어요. 비록 결혼에 실패하고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나고자이지만 남은 삶이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살면서 험난한 앞날이 기다리고 혼자라는 사실에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